아니, 이게 무슨 말이지? 며느리 휴대폰에 쫑이라고? 세상에.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그동안 누구를 위해 살아왔던 걸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전해드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제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실지도 모르고요. 저는 박영자입니다. 올해 73이 되었네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왔다고 자부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세상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일을 겪게 되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났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는지, 그 솔직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공감해 주신다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제 이야기가 계속될 텐데요. 놓치지 않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제가 여러분 곁으로 더 자주 찾아뵐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매일 새벽 오시면 눈이 저절로 떠졌습니다. 알람이 필요 없었죠. 곤히 잠든 아들 민준이, 며느리 서연이, 그리고 사랑하는 손주 지호를 위해 따뜻한 아침밥을 준비하는 것이 제 하루의 시작이었으니까요. 갓 지은 밥 냄새,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소리, 노릇하게 구워지는 생선 냄새가 집안 가득 퍼지면 제 마음도 덩달아 따뜻해지곤 했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저는 오롯이 아이들만을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그 아이들이 잘 자라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제 삶의 유일한 기쁨이자 목표였죠. 특히 아들 민준이와 결혼한 며느리 서연이는 제게 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친딸보다 더 살갑게 대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혹시라도 제가 시어머니로서 불편하게 하지는 않을까. 늘 조심하고 또 조심했습니다. 매일 아침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제가 차린 밥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민준이가 "엄마, 오늘 찌개 진짜 맛있네" 하고 말할 때, 서연이가 "어머니, 덕분에 아침 든든하게 먹고 가요" 하고 환하게 웃을 때, 그리고 우리 지호가 작은 손으로 숟가락질하며 밥을 먹을 때, 그 순간들이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제 존재의 이유였죠. 집안 구석구석 제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집, 제철 음식으로 채워진 냉장고, 식구들이 입을 옷가지들까지 모두 제 사랑과 헌신으로 채워진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가족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만 볼 수 있다면 그걸로 만족했습니다. 제 희생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엄마이자 할머니로서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저희 집은 정말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요. 저 역시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주 미묘하게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균열들이 생겨나고 있었나 봅니다. 저는 그때는 미처 알아채지 못했죠. 아니, 어쩌면 애써 외면했는지도 모릅니다. 그 작은 틈 사이로 서늘한 기운이 스며들고 있다는 것을요. 그렇게 완벽해 보이던 저희 가족의 일상에 아주 작은, 하지만 날카로운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제 예민함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며느리 서연이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서 예전과는 다른 서늘함이 느껴졌거든요. 제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서연아, 오늘 아침은 네가 좋아하는 나물 무쳤다" 하고 말하면, 예전 같으면 "어머니, 감사합니다" 하고 환하게 웃었을 텐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저 "네" 하고 짧게 대답하거나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건성으로 대꾸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제가 지호 학교 생활에 대해 물어보면 "네, 잘 지내요" 하고 더 이상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젊은 애들이 바쁘니까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미묘한 거리감은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식탁에서의 대화는 줄어들었고, 서연이는 저와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피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마음은 자꾸만 서운함과 불안함으로 채워졌지만 애써 괜찮은 척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서운한 티를 내면 힘들게 꾸려온 이 평화가 깨질까봐 두려웠거든요. 저는 더 잘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헌신하고 더 희생하면 며느리의 마음이 다시 예전처럼 돌아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아침 식사는 더 정성껏 준비했고, 집안일은 더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손주 지호에게는 더 없이 자상한 할머니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연이의 마음은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게는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으면서 아들 민준이와는 속닥이며 웃는 모습을 볼 때면 "그래, 너희들이 사이 좋으면 됐지" 라고 위로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집안일을 하고 있었죠. 며느리 서연이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식탁 위에 놓인 서연이의 휴대폰 화면이 켜져 있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습관처럼 순간 눈길이 갔는데 거기에는 아들 민준이와 서연이가 주고받은 메시지 창이 열려 있었습니다. 차마 보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 눈은 그 메시지에 고정되어 버렸습니다. 며느리 서연이 휴대폰에 저장된 바로 제 전화번호였습니다. 그런데 저장된 이름이 쫑이었습니다. 그 단어가 제 눈에 들어온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 휴대폰에 저장된 나의 이름이 쫑이라니요? 그게 대체 무슨 뜻일까? 처음에는 그저 젊은 사람들이 쓰는 애칭 같은 건가? 아니면 제가 모르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 싶었습니다. 애써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설마 저를 두고 하는 말일 리는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제 며느리가 설마 저에게 그런 못된 마음을 품었을 리 없다고. 그저 제가 괜한 걱정을 하는 거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고 또 속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쫑이라는 단어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딘가 부정적이고 조롱하여 부르는 듯한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심장은 불안감으로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저를 비하하는 별명 같은 걸까? 아니면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저에게 무슨 불만이 쌓였던 걸까?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그날 밤새도록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눈을 감으면 쫑이라는 글자가 아른거렸고 귀를 막아도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지난 몇 년간 며느리 서연이의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를 대하는 차가운 태도, 피하는 듯한 눈빛, 건성으로 대하는 말투. 그때는 그저 젊은 애들이 바쁘고 힘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이해하려 했던 모든 순간들이 쫑이라는 단어와 연결되면서 섬뜩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지호 학교 생활에 대해 물어보면 대충 대답하고 말던 모습, 제가 차린 음식을 먹으면서도 별다른 반응이 없던 모습, 저와 함께 있을 때면 휴대폰만 들여다보던 모습, 그 모든 것들이 저를 향한 무시와 경멸이었을까.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조용히 바느질을 하고 있었고 며느리 서연이는 방에서 친구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방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서연이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젊은 세댁들의 시시콜콜한 이야기려니 하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귀를 의심하게 하는 단어가 들려왔습니다. 아, 진짜. 아침부터 저녁까지 쫑 때문에 미치겠어. 서연이가 지금 쫑이라고 말한 건가?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며느리 서연이의 목소리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며느리의 말에 제 심장은 완전히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아, 몰라. 가정부보다 싸게 부려먹는 쫑. 있잖아. 말 잘 안 듣는 강아지 쫑. 이 집의 쫑, 쫑이 이 집 쫑이라고. 강아지라고.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그 단어는 제 심장을 꿰뚫는 비수 같았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이 집의 쫑이었다니요. 제 며느리에게 저는 아주 싸게 부리는 가정부와 같은 존재였다니요. 그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머리가 깨질 것 같았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제 몸 안의 모든 피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며느리 서연이는 저와의 관계를 이 집의 쫑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없는 곳에서 친구와 통화하며 저를 쫑이라고 부르며 비웃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그들에게는 그저 집안일을 해주고 손주를 봐주는 가정부에 불과했던 겁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하고 헌신했던 가족에게 저는 그저 하찮고 부려먹기 좋은 존재였던 겁니다. 제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는 끝내버리고 싶은 잘못된 관계가 아니라 아예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하고 그저 부려먹는 도구로 여겨졌던 겁니다. 제가 그들에게는 인격체가 아니라 그저 집안일을 대신해주는 쫑, 심지어 강아지였던 겁니다. 제가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차리고 집안 구석구석을 쓸고 닦고 손주를 돌보며 기쁨을 찾았던 시간들, 그 모든 순간들이 그들에게는 쫑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을까요? 제가 정성껏 차린 밥상은 그들에게는 쫑이 주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였던 것이었어요. 제 사랑은 그들에게 짐이 아니라 그들이 누려야 할 당연한 서비스였을 뿐. 제 헌신은 귀찮음이 아니라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때가 없는 노동이었을까요? 기가 막힌 배신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사랑하고 헌신했던 가족에게, 특히 딸처럼 아꼈던 며느리에게 이런 취급을 받고 있었다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믿고 의지했던 세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서 있던 땅이 꺼져버린 느낌이었습니다. 더 이상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제 목을 조르는 듯한 답답함에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텅 빈 마음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좋은 엄마, 좋은 할머니, 좋은 시어머니가 되기 위해 제 자신을 얼마나 깎아내리고 희생해왔던가? 제 감정은 늘 뒷전이었고 제 욕심은 사치라고 생각했습니다. 오직 가족의 행복만이 제 행복이라고 믿었습니다. 자식들이 잘 되는 것만이 제 삶의 보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이것이라니. 이 집의 종이라니. 제가 평생을 바쳐 섬겼던 그들에게 저는 그저 부려먹다 버려도 될 종에 불과했다니요. 더욱 제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은 아들 민준이의 태도였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쫑이라고 부르며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을 알면서도 아들은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함께 저를 비웃는 듯한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사실도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저를 더욱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낳고 기른 자식이 저를 좀 취급하는 아내의 행동을 묵인하고 심지어 동조했다니. 제 아들은 더 이상 제가 알던 그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냉담한 그의 모습은 제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제 삶의 의미가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살아온 방식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깊은 절망감과 함께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강한 자각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종으로 취급받으며 살 수는 없다는 제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밤 생전 처음으로 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박영자, 너는 누구니? 너는 무엇을 원하니?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나를 잃어버린 채 살아온 시간들. 이제는 멈춰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던 제 감정은 이미 무너져 내렸지만 그 잔해 속에서 저는 아주 작고 단단한 결심의 씨앗을 발견했습니다. 더 이상 남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그런 결심이었습니다. 이 집의 종, 이 집의 강아지. 그 단어가 제 가슴에 박힌 후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무시와 모욕뿐이었습니다. 제 삶의 전부였던 가족에게서 종 취급을 받았다니 그 충격과 슬픔은 말로 다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깊은 절망 속에서 저는 역설적으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더 이상 남을 위해 나를 버리지 않겠다는, 나 자신을 위해 살겠다는 단단한 결심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제 삶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이 집을 내놓는 것이었습니다. 제 젊음과 땀방울이 스며있는 집이었지만 더 이상 저에게는 행복한 보금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종이라는 단어가 맴도는 이 공간에서는 더 이상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집을 내놓고 제가 평생 모아두었던 통장의 돈과 적금들을 모두 찾았습니다. 혹시 모를 미래를 위해 꽁꽁 묶어두었던 돈이었지만 이제는 그 돈이 저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판이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을 팔고 짐을 정리하는 동안 아들과 며느리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묵묵히 제가 할 일들을 해나갔습니다. 마지막 짐을 챙기던 날 새벽, 저는 아무도 깨우지 않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수십 년간 제 모든 것을 바쳤던 공간을 뒤로하고 돌아서는 발걸음은 무겁고 아팠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해방감과 홀가분함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마음이 약해질까봐, 눈물이라도 쏟아낼까봐 그저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50여 년 지기 하나뿐인 제 친구 정수기의 차를 얻어 타고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따뜻한 남쪽 바다가 있는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제 상처받은 마음을 보듬어줄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부산에 도착해 작은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크고 좋은 집은 아니었지만 오롯이 저만의 공간이라는 사실만으로도 가슴 벅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제 휴대폰의 유심을 꺼내 부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손 안에서 산산조각 나는 작은 칩을 보며 저는 지난 삶과의 단절을 상징적으로 완성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서 연락이 올 일도 제가 그들에게 연락할 일도 없을 것이라는 스스로에게 하는 단호한 다짐이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의 삶은 낯설었지만 거짓말처럼 평화로웠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눈이 떠지는 것은 여전했지만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밥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집을 나서 기장의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마시며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를 마주했습니다. 철썩이는 파도 소리는 제 마음속 깊은 슬픔을 씻어주는 듯했고 수평선 위로 떠오르는 붉은 해는
제게 다시 살아갈 희망을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바닷가를 걸으며 저는 비로소 제 자신과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좋은 엄마, 좋은 할머니, 좋은 시어머니라는 이름표를 떼어내고 박영자라는 이름 석자로 온전히 서 있는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파도에 발을 담그고 모래사장에 앉아 하염없이 바다를 바라보며 저는 제 안에 억눌렸던 진짜 박영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복지관과 주민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시쓰기와 수필쓰기 강좌였습니다. 난생 처음 펜을 들고 제 삶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면서 저는 제 안에 억눌렸던 감정들을 비로소 세상 밖으로 꺼낼 수 있었습니다. 쫑이라는 단어가 제게 안겨준 상처, 가족에게 받은 배신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까지 제 아픔과 슬픔, 그리고 희망의 글자 하나하나에 스며들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글이 되고 그 글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저는 잃어버렸던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과 글을 나누며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 주었고 글쓰기라는 새로운 재능을 발견하면서 제 삶은 다시금 빛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고등학교 시절에 잠깐 가졌던 작가의 꿈이 있었지. 아내로서, 엄마로서, 시어머니로서 살면서 내가 갖고 있던 꿈마저 기억 못한 저를 마음껏 위로하고 안았습니다. 그리고 작가로서의 삶은 제게 새로운 의미와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종이 아닌 제 삶의 주체로서 당당히 서는 법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딸에게서 가끔씩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부부 사이도 나빠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부부 사이가 나빠지니 사업도 같이 기울고 가정생활도 제가 있을 때와는 딴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아들 민준이가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전에도 여러 번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잘 모르는 50일 부산 지역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휴대폰은 받지 않지만 이날은 이상하게 이 전화는 받게 되었어요. 아들이었어요. 아들 전화를 받지 않으니 부산에 내려와서 공중전화를 한 것 같았어요. 여보세요? 엄마, 오랜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고, 어머니, 우리를 용서해주세요. 정말 죄송해요. 제발 용서해주세요. 간절히 제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민준아, 이제 엄마는 너희 집종이 아니란다. 너희가 나를 종으로 생각했던 그 순간, 부모 자식으로서 우리의 관계는 이미 끝이 났어. 아들은 제 말을 듣고 충격받은 듯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며느리 서연이의 흐느끼는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어요. 그리고 엄마는 이제 엄마의 삶을 살아야 해. 너희의 어려움은 너희 스스로 헤쳐나가야 할 문제란다. 내가 너희를 키우고 보살펴야 할 의무는 끝났어. 너희도 이제 각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때야.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안의 슬픔과 분노, 그리고 단호함이 뒤섞여 차갑게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아들은 제게 매달리며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했지만 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돌아가렴. 이제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맞다. 잠시 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문 앞이라고 문 좀 열어달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주소를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반가움에 당장 나가서 아들과 며느리를 반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파트 안쪽 문을 다시 한번 쾅 닫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쾅 소리가 마치 저의 마음을 쾅 닫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들과 며느리를 돌려보냈습니다.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풀렸는지 눈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자식을 매몰차게 돌려보낸 어미의 마음이 어찌 편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저를 위한, 그리고 어쩌면 그들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믿었습니다. 좀 그 한 글자가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왔어요. 상처였지만 동시에 선물이었던 거죠. 73 평생 처음으로 저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준 이곳에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어요. 딸과는 가끔 전화를 하며 소식을 주고받아요. 딸은 제 결정을 이해해주고 응원해줘요. 엄마, 잘하셨어요. 엄마도 엄마 인생을 사실 권리가 있어요. 딸의 그 말에 얼마나 위로가 되던지. 그 이후에도 민준이와 서연이는 몇 번 연락을 해왔어요.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하지만 저는 받아주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달라질 게 뭐 있을까요? 너희는 너희 방식대로,
나는 나 방식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고등학교 때 품었던 작가의 꿈. 결혼과 함께 접었던 그 꿈이 40년이 넘은 지금에서야 다시 싹을 틔우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그냥 일기처럼 써내려간 글들이었어요.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들, 마음속 깊이 숨겨두었던 감정들, 복지관에서 만난 분들이 권해주셔서 용기 내어 시집을 내보게 되었어요. 영자님의 글에는 진짜 삶이 담겨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을 거예요. 그분들의 말을 믿고 초판으로 낸 작은 시집이 운이 좋게도 사람들의 마음에 닿았나 봐요. 이제는 작가라고 불러주는 사람들도 생겼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인생의 후반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가끔은 손주 지효가 그리워요. 그 작은 손으로 제 손을 잡고 할머니라고 부르던 그 목소리가 그리워져요. 그래서 결정했어요. 언젠가 지효가 이 할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날이 오겠지요.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낸 시집 초판본을 지효에게 선물로 남길 생각입니다. 이 시집 속에 담긴 할머니의 삶과 지혜가 지효에게 진정한 유산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손주에 대한 그리움은 미래를 위해 저축해두자. 그리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제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지효를 위한 신탁으로 남겨두기로 했어요. 지금은 손주 지효가 이해하지 못해도 언젠가 이 할머니의 마음을 알아줄 날이 올 거라고 믿어요. 이제는 과거의 그림자를 뒤로 하고 제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가끔은 외롭고 쓸쓸하지만 그 속에서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찾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걸어가요. 우리 모두의 내일을 위해. 오늘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나눠주시는 것도 언제나 환영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제게 큰 위로가 될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늘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